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통합진보당이 올 한 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60억 7천여만 원 가운데 대부분을 사용하고 234만 원가량만 남았다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진당은 올해 국고에서 정당 보조금 27억 8,490만 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 195만 원, 여성 추천 보조금 4억 8,971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0억 7,657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234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다음 달 2일까지 통진당에서 정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면 실사를 통해서 국고보조금 지출이 적정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진당 국고보조금 정말 알뜰하게 모두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위법 사안이 있다면 후에 더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선 해산까지 당한 정당이 우리 세금을 이토록 다 써버렸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정당이 출연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정당 해산이라는 사태를 맞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은 끝까지 걷어들이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중요한 역사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겠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의자를 너무 올리셨죠? 좀 아니요, 늘리셨대요.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예. 네. 아니, 제가 막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의자를 막 올리고 계셔가지고. 네. 낮아져 있더라고요. 어제는 2014년 마지막 월요일.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은 당연히 2014년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자동이죠, 자동. 예, 자동이죠. 네. D-2일. 뭐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2015년이 정말 D-2일처럼 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카피 도가니 이렇게 잡았는데요. 몇 해 전 그 사회고발 영화도 있었죠. 그렇죠. 도가니. 큰 화제였는데 사실 도가니는 죄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용기일 뿐이죠. 그런데 그래요? 그 안에 도가니가? 무엇을 담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느냐. 보통 가열할 때도 많이 쓰고요. 도가니 탕 그러면 그건 비어있는 용기 탕. 아,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네, 그건 예. 다른 도가니죠. 아, 그렇군요. 예. 동음 이의여. 도가니탕 생각나게 하세요. 충무로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욕망의 도가니. 주로 근데 악행과 연관해서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억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뉴스들을 도가니에 각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비어있는 그릇, 용기, 도가니는 어떤 겁니까? 네, 법안의 도가니. 네, 어제 카피 땡처리 말씀드렸죠. 땡처리 하셨죠. 어제 100여 개 법안이 무더기 처리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제 피날레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148개 안건을 처리했더라고요. 이 중에 123개가 법안, 25개의 선출안, 결의안, 감사요구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 달 2일 12년 만에 이제 법정 시한을 맞춰서 예산안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 의원들에게 여러분 덕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예. 이 역사는 내년에도 앞으로도 매년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하. 사실 29일에 뭐 본회의 법안 처리 무더기로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좀 여유 부리는 건 참 낯선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은 해마다 예년에는 지금 이맘때가 제일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그렇죠. 이 해를 넘기네 안 넘기네 뭐 해마다 아슬아슬하게 싸우고 있어서 제아의 종 치다가도 국회 모습이 그렇죠. 이 브라운관에 나오고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2일날 예산안 요새는 처리하고 LCD판이라고 말씀하시죠. LED판이라고 아,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브라운관이 옛날 거네요. 그거는 네. 근데요. 네. 진짜 요번에 그 국회가요. 우리 정치부 기자분들의 가정을 굉장히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매년 12월 31일 날 종치고 나서도 네. 국회에 나가 있어야죠. 국회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 정치부 기자분들이 굉장히 가정에서 맞습니다. 시달리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준 셈이 된 네. 거죠. 예. 정치부 기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날짜를 잘 지켰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날짜를 잘 지킨 것이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뭐 그 제아의 종소리 들리면서 쇼하다가 갑자기 국회 맞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연결이 됐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이제 우리 국민 시청자들 기분이 확 네.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마다. 예. 또 다른 어떤 네. 도가니가 있을까요? 욕망의 도가니 이렇게 봤는데요. 도가니. 그 욕망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의지의 도가니. 네. 지난 주말에는 박지원 의원이 드디어 당권에 도전하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예. 어제 오전에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아하. 박지원 의원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당권과 대권 분리론을 이제 깔았다면 예. 문재인 의원의 어제 아젠다는 경제정당이었어요. 그러면서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 예. 그렇지 않다면 정계에서 떠나겠다. 이런 강한 어조와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요. 이 문 의원이 오랜만에 이제 중앙무대에서 일성을 내자 오랜만에 또 안철수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대선 출마 불출마는 지금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 혁신과 변화만이 중요하다. 당연한 말씀을 또 훈수 두듯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분의 네. 이름은 기사에 언제까지 따라다닐 것인가 궁금한데 어쨌든 이제 이팔 전대 국민의 정부냐 참여정부냐 어떤 계승자냐 이 대결이 있고요. 친노와 비노의 대결이라는 이 프레임을 야당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안철수 의원 오래간만에 얘기 들으니까 신선하네요. 문재인 의원이 예. 나오니까 바로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두 사람 차이가 상당하던데 요새는. 지금은 격차가 예. 커졌습니다. 그 연말에 야당에서 연초에 이제 벌어질 당권 경쟁 2월이죠. 이게 진짜 상당히 볼만한데 그렇죠. 이것이 정기 개편의 방향도 사실은 좀 결정짓는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근데 또 다른 어떤 도가니 뉴스가 있습니까? 네, 이게 당권 도전선을 말씀드렸더니 당 외에서 고민하는 또 정동영 고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변수도 잘 봐야 돼요. 당 외곽에서 제가 볼 어떤 때는 기류가 그렇죠. 흐르는지. 그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정동영 고문이 어떤 선택, 그러니까 탈당을 하고 나서도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맞습니다. 사실은 야권발 정계 개편의 방향을 그렇죠. 좀 결정할 거라고 보거든요. 국민 모임의 취지도 예. 이제 함께 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뭐 야권에만 욕망이 있느냐 여권은 욕망이 없느냐 득도하셨느냐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권 내에는 7.4 전대에서 이미 김무성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는 없으나 내년 5월이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이 조기점 화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총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저 내각 재구성 얘기도 있고요. 네. 대통령이 또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극찬으로 뭔가 칙서를 내린 듯한 분위기. 원내대표에 낙점한 게 아니냐. 예. 근데 원내대표는 사실 대통령이 낙점하는 자리는 아니죠. 예. 의원들이 선출하는 자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양강구도가 예. 여권에도 형성되고 있는데 내년 원내대표 조기에 하든 뭐 5월에 하든 상반기에 하는 겁니다. 예. 이주영 원내대표 체제가 될 것이냐 혹은 현재 또 한 명의 유력 주자인 유승민 의원 체제가 될 것이냐. 예. 그런데 재밌게도 어제 유승민 의원이 야당의 김한길 의원과 함께 이게 포럼을 열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한다 이런 주제였는데요. 네. 이 유 의원이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영 또 의원을 한껏 치켜 세우기도 하면서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해선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또 어제 이제 당 보수혁신 특위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혁신 방안을 추인하면서 1단계를 마무리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든가 제가 기사를 읽다가 참 그 독특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서청원 전 대표, 네. 서청원 의원이 재벌들 3분의 1 이상 네. 형기 사면이요. 그거 해줄 거면 민생 사범도 3분의 1 이상 되면은 다 해줘라.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그리고 정말 국민의 상식에 맞는 얘기가 네, 형평성도 같이 고려가 맞는 됐죠.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참 나왔어요. 네. 사실 재벌들 감형에 관해서는 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지 못한 네.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이 모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게 물타기 아니냐, 뭐 이제 재벌 총수들을 어떻게는 풀어주려고 하는 생계. 제가 볼 때는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죠. 이 법무부가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네. 여권 내에서 사면 복권을 하면 하되
생계형 우리 그렇죠. 사범들 민생사범도 네, 민생사범 함께 배려해줘라. 그게 눈높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최고위원들을 회의에서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갑자기 경제가 살린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제 황당하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프로세스로 왜 사는지를 증명하시라고요. 네. 그냥 풀어주면 경제 산다. 맞아요. 납득이 안 되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이 잡탕의 도가니가 지금 오늘 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네. 뭐 여러 명 있는데요. 우선 조윤하 전 부사장, 염호 상무는 어제도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이 국토부 조사관과 좀 뭔가 부적절한 돈거래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네. 엄중 수사가 필요한데 또 국토부는 8명의 감독관을 포함한 인력들을 징계 조치하면서 꼬리를 자르는 분위기 아니냐. 이 칼피아는 더 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연말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도 오늘 이제 심사를 합니다. 예. 구속 여부가 오늘 나올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제는 또 70대 할머니를 살해해서 여행가망에 담아서 유기한 정형근 씨라는 이제 공개 수배범이 7시 40분에 잡혔습니다. 네, 장충 어제 제가 방송하다가 저녁 방송하다가 속보 치셨군요. 속보 치신 게 아니라 속보 쳤는데 왜 갑자기 나를 높여주지 내가. 근데 이 근데요. 겨울철에 노숙인과 소주 나눠 먹고 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순순히 응했다고 하는데 한치 앞에 이렇게 될 거를 사람은 왜 모르고 욱해서인지 뭐 계획범죄인지 밝혀져야겠습니다만 너무 이런 끔찍한 잔혹해요. 일을 저지르는 걸까요? 글쎄요. 에어아시아 항공 어제 뭐 이 부유물 잔해가 발견돼서 찾았다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아니대요? 확인이 됐고요. 아니래요, 또? 결국은 난기류 때문에 고도 상승하다 뭔가 기체 이상으로 추락을 해서 해저에 가라앉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오히려 힘을 받고 있고요. 예. 이 와중에 육군에서는 제대를 넉 달 앞둔 상병이 목을 맨 채 발견됐는데 아이고, 유가족은 이 다른 상처들이 있다. 그러면서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이 군 병영문화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무색하게 연말 마지막까지 군은 오명을 싣지 못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뭐 재벌 기업도 계속 사고 터지는데 그거 어떻게든 좀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군도 말이에요. 이런 일이 터지면 사실은 이걸 어떻게 덮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문제죠. 먼저 이거를 다 좀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해야만 재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임기응변으로 그냥 묶고 가려고 하니까 일이 더 커지는 거고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혁신안을 냈을 때도 군 인권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거는 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해져야 이런 게 없어지지. 맞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의혹 갖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참 우리 군에서 하는 행동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늘 끝으로 보면은 도가니 하면 주로 시장인데요. 뭐 도가니 탕도 시장에 있지만 이 뜨는 시장, 국제시장. 지는 시장. 뭐 지는 건 아니고 진 시장이죠. 오늘 저희 인터뷰 있어요. 성남 모란시장. 국제시장. 모란시장은 어제 했고 목까지 매장. 어제 하셨군요. AI하기 때문에 목까지 매장. 50년 만에 5일장이 어제 쉬는 바람에 모란시장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국제시장은 뭐 영화 흥행 때문에 좀 난립니다. 대통령도 한 말씀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영화 국제시장에 원래 국제시장이죠. 부산국제시장. 그렇죠. 하지만은 그게 진짜 국제적인 시장으로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화를 보니까. 인터내셔널 마켓.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 가서도 돈 벌고 인력 수출하지 가서도 돈 벌고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성장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도 또 신 교수님 생각을 했는데 신 교수님이랑 저랑 실향민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이국에서 내려와서 맞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얘기도 막 나오고. 갑자기 아침부터 숙연해지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 어제부터 2014년과 이별하는 법 선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드팝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이 앞에 보면 고 카펜터스죠. 고 카펜터스죠. 라디오를 이제 들으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기다리는 마음. 어제로 돌아갈 순 없지만 2014년으로 가져갈 추억을 잘 정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면 마왕 신해철 씨라든가 김자옥 씨. 올해 우리 곁을 떠난 또 추억의 인물들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유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35살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정부 안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4년마다, 2년마다 해고에서 4년마다 해고로 바뀐 거예요? 아니, 이게요. 아니에요. 심각해요, 사실은. 예, 그게 아니라요. 2년마다 해고는 여전하고요. 네. 나머지 2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래도 2년째 되면 한 번은 기대를 가져요. 내가 정규직으로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정규직 전환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 기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대학도 말이에요. 이 네. 꼼수를 다 부리거든요. 뭐냐면 교육부는 취업률 가지고 대학 평가하겠다고 들들 볶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졸업생들 취직이 요새 워낙 어려우니까 예. 그냥 학교 조교, 비정규직 조교로 고용을 합니다. 네. 2년 후에는 잘라버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학교마저도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4년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포기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노동계는 그래서 반대한다? 네. 경영계는 왜 반대하는 거예요? 경영계는요, 좀 더 옷을 벗으려면 좀 더 벗어 이 얘기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면 좀 더 화끈하게 하지. 네. 뭐 35세 제한 있고 거기다가 이 2년에서 4년이 또 뭐냐. 왜냐하면 2년에서 4년은 이명박 정부 때 시도했던 거예요. 네. 적어도 이 경영계 입장에서는 정규직 해고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비정규직을 보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거든요. 예. 거기에 비치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35살 이상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조건이요? 예. 그러면 35살 이상에 예를 들면 36살 되시는 분이 네. 비정규직으로 4년 동안 근로를 했다 그러면 예. 40살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40에 새로운 직장을 잡아라 이 얘기인데 그렇죠. 35세는 또 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35세인지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게 35세라는 숫자가 아주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운 좋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20대 때. 예. 그러면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8명이에요. 18%밖에 안 예.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6살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35살에 이직을 해요. 대부분이. 이직을 할 때 마지막으로 그래도 30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보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참 희귀한 법을 만들었다. 어떻게 그 나이가 35살, 6살인 걸 알았을까? 물론 통계를 보고 알았겠죠. 그래서 마지막 희망조차 없애는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직을 했을 경우 마지막 희망 없애고 40대를 비정규직으로 도는 거죠. 이게 요새는 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도 나름대로 좀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법원에 가면 좀 더 보장이 됩니다. 법원에 가다니 그러니까 소송을 걸면? 예, 소송을 걸면 그것도 뭐 그다지 보장은 되지 않아요.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회사의 사정상 해고를 시킬 경우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부터 해고를 시켜요. 정리해고할 때. 예, 정리해고를 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한 번은 소송을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비정규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물론 뭐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정규직과 정규직이 보호받는 거하고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이거 잘 모르겠던데.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린다. 근데 이것도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외주화라고 해서요. 아웃소싱, 하청, 뭐 파견 이래서 외주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20, 30대에도 이미 외주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50살이 넘으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주화 중에서 파견이 있고 하청이 있습니다. 하청은 마구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파견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안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요걸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늘리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간접 고용이 많은데 파견까지 또 늘려? 그러니까 55세 이상이라면 좀 취업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터이니 거기서부터 늘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라는 게요. 55세 이상의 취업률이 20, 30대 취업률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이든 뭐 이런 걸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슬쩍 카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낮추는 거죠. 그러면 55세 이상도 파견을 늘리니까 40세도 늘리고 30세도 늘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55세 이상 파견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박사,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득 전문직 문제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받아도 정규직 채용되기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학교도 그렇고. 거기를 심각해요. 완전히 파견이니까 이러는 거죠. 파견 교수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사를 고용하는. 그러니까 파견 업체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모집을 해서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넣어주는 거죠. 이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 회사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있는 사람도 나가게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대학에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은 안 되면서 이런 그러니까 악화만 시키는 이 법안들을 지금 내놓은 거죠. 마구잡이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달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요즘 얘기를 하면 무슨 꼼수가 있나 요걸 봐야 되잖아요. 이 정도로 좀 사실 좀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좀 그게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퇴직금을 주겠다는 거 좋죠. 비정규직들에게. 근데 이게 강제 조항이 없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만을 양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살짝 넣은 것 같은 장식품. 거기다가 이제 캐디들한테 고용보험 적용 확대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산재 이런 것도 자발적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게 돼요. 강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같은 건 강제보험이어야 되는데 특수 이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만은 본인의 의사를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도 그러면 사업주가 안 내겠다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캐디 같은 사람들이.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허용이지 의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살펴봐야지.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분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그렇죠. 혹은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죠? 예. 근데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이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사장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사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부여할 수 없는 건가요? 부여하지 않겠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에요. 부여하지 않겠다. 똑같네요, 그러면? 예, 여전히 사장인데 사장이라고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당연하죠.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자살의 산재의 여유가 굉장히 힘든 직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완을 해주겠다. 사장은 사장인데 그냥 사장은 아니어서 보완을 좀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의원님께서 딱 보셨을 때 이것이 정규직 일자리마저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노동계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평가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가 정규직 전환 기대를 물거품을 만들었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존 정규직조차 해고를 좀 쉽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보기에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전환 배치시키고 그래서 평가가 낮으면 사회통념사를 해고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달달달달 볶아서. 근데 대놓고 못해요. 근데 이걸 대놓고 하겠다고 이제 기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대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 워낙 큰 폭탄이 지금 있어서 이 폭탄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규직조차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던 실제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 그렇거든요.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한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비정규직을 좀 보호한 다음에 그렇죠? 순서가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를 올리느냐 위를 낮추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희한하게 매번 위만 낮추는 그런데 그게 왜 기업엔 적용이 안 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냐고요. 대기업을 그러면 대기업을 이윤 지금 가계소득 증가율과 기업소득 증가율이 1대8이에요. 그러니까 가계소득은 1이고 기업소득은 8입니다. IMF 전에는 1대1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은 저축만 열심히 하시고 가계는 부채만 늘려요. 더군다나 부동산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소득 중에서 특히 대기업 소득이 그렇게 대기업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어요. 돈을. 그러면 거기를 좀 어떻게 돈을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가 10조 5,500억 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에 5,500억만 있으면 현대자동차의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좀 어떻게 하게 하지, 좀 낮추게 하지. 왜 그렇게 힘없는 일하는 시민들만 그렇게 낮춰라 하는지 일하는 시민은 높여주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으로 한국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이게 지금 안이죠, 안. 고용노동부 안이죠, 이게. 아니에요. 노사정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죠.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라는 것이 고용부 입장인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도 실행은 할 수 있다. 아니요, 실행은 못하죠. 왜냐하면 환노위에 와야 되거든요. 환노위에 와야. 그렇죠. 국회에서 막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비정규직 종합 대책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장거래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생 많이 보셨어요? 아직도
아직도 보고 계세요? 아주 잘 봤습니다. 예. 팬이었죠. 예,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죠. 지난주에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요. 고용노동부 이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었습니다. 핵심은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네. 그리고 파견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이 노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다음에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 계약 횟수를 2년 동안 3번밖에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꼼수에서 뭐 한 달 계약, 2개월 계약 끊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1년이 지나야 주는 퇴직금을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비정규직 이 기간제 파견 노동자한테 준다. 그 4년이 지났음에도 만이 안 됐을 때 이들에게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수당도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양대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사측도 기업 입장에서도 아니 누구 마음대로 뭐 이런 입장으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곧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할 텐데 노사는 없고 그냥 정말 고용노동부 관계자만 앉아있는 그런 분위기 될 것 같아요. 정에서의 입장을 저희가 좀 아까 들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 그러죠? 네. 28,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네. 이게 근데 굉장히 액수는 높아요. 체감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하고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자꾸. 네. 근데 뭐 확실합니다. 이걸 뭐 수치니까. 그렇죠. 1인당 소득이 28,000달러여서요. 지난해가 26,20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6.8% 거의 7%나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얘기야. 1인당 일단 28,000달러도 안 와닿지만 작년보다도 좋았다고 이럴 텐데요. 왜 이렇게 좋았냐. 핵심은 환율입니다. 환율. 원화 강세. 작년에 평균 원달러 환율이 1,095원인데 올해 이 계산치에 썼던 이 원달러 환율이 1,052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원 정도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뭐 1인당 국민 총소득 같은 건 달러로 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이제 28,000달러로 7% 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만 달러도 넘겠네요. 이거 참 근데 비참한 얘기예요. 이게 예? 원 달러 이 환율 가지고 계산해서 이게 사실 장난이지 이게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 3달러가 갖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가려면 일단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인당 GNP든 이 3만 달러가 돼야 되는데 일단 현재 분위기를 내년 경제 성장률 뭐 3% 초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3.8%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성장률에 환율 밴드도 한 이 정도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즉 위로는 안 튀고 한 1,000원에서 1,050원대에서만 움직인다면 내년 연말에는 제가 이제 1인당 국민 총소득, 1인당 국내 총생산 모두 3만 달러 넘었다. 우리 선진국에 이제 갔다 이렇게 뉴스를 내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IMF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내년 1인당 GDP 3만 달러 넘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한 2분기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뿌려졌던 달러가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원화 강세지만 원화 약세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화 약세로 확 되면은 지금 올해는 이제 환율 효과, 원화 강세 효과를 보는데 한순간에 지금 3만 달러는 그냥 또 28,000달러도 다시 못 찍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게 경제가 살아가지고 쭉쭉 우리나라 GDP, GNI가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게 환율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사실 그렇거든요. 네. 오늘 라면 먹은 사람이 3만 달러 든다고 내일 뭐 금태들로 라면을 먹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환율과 무관하게 3만 달러를 돼야 정말 우리가 맞습니다. 참 이거 보면 좀 갑갑하네요. 그리고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 문제, 이거 자주 제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기가 됐는데, 여전히 똑같아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7곳, TV홈쇼핑 6곳의 판매 수수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백화점 7곳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28.3%, TV홈쇼핑 6개사의 이 평균 수수료 34%.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10,000원짜리를 우리가 삽니다. TV 홈쇼핑에서도 사고 백화점에서도 가서 사실 거 아닙니까? TV 홈쇼핑이 3,400원을 수수료를 이미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안에는 3,400원 TV 홈쇼핑 몫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백화점은 2,800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같은 제품을 백화점에서 사면 비싼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 2,8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백화점에서는 28%. 야, 이거 진짜 안 줘서 돈 버는 사람들이구나.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 들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청취자분들 느끼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양복 한 벌 산다, 뭐 옷 한 벌 산다. 그렇죠. 그 원가는 얼마나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바로 그거죠. 아까 예. 10,000원의 수수료가 일단 30%는 이 판매점 뭐 채널에서 가져가니까 유통해서. 근데 뭐 제조사도 일단은 마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 정도는 25%. 그러면 물건값의 한 50%에서 55%는 일단은 이게 수수료니까 10,000원짜리라고 하면은 한 원가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통마진이 이렇게 세게 붙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50% 할인합니다. 정말 대형 할인입니다. 하겠지만 이 50%를 해줘도 이쪽 유통사들은 챙기는 수익이 있고요. 한 70% 정도는 돼야 정말 노마진 세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정위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거 판매 수수료를 낮추겠다. 왜냐면은 유통업체가 워낙 가져가게 되니까 실제 제조사들이 자신의 마진을 줄이면서라도 이게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TV 홈쇼핑에서는 이런 문제 많이 제기됐고. 근데 좀 태도를 바꿔가지고요. 공정위가 당초에는 막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은 이제 스스로 인하 노력을 하도록 제가 어쨌든 뭐 여러모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이런 높은 판매 수수료 문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진짜 뭐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 요즘에 이제 일반 소비자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잘 안 가더라고요, 백화점을. 보고선 딴 데서 사고. 4914님이 이런 질문해 주셨네요.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는 내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특히 장바구니 물가요. 예? 장바구니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 이미 라면값, 생수값, 돼지고기값 올라서 캔 햄 올리고요. 올리브, 식용유 가격 이렇게 다 오르게 되고 경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하나의 시선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언제 할 것 같으세요? 2분기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후에. 4, 5, 6중에 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세계 경제가 충격이 없다. 예. 이거 의외로 견딜만 하네? 이렇게 된다면 급반전이 가지고 막 주가도 급등하고요.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이런 어떤 버블성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 인상 그때 과연 그 충격을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할만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여기에 따라서 만에 하나 좀 버틴다. 괜찮네 할 때는 한번 뭐 투자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는 것도 괜찮다. 이제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금리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게 꼭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원래 금리하고 부동산은 반비례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9%는 그게 정답인데 어쨌든 제 경험상에간 99%로 그 방향으로 간다면 꼭 안 가더라고요. 부동산도 10명 중 9명이 내릴 거야 할 때는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역설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소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고요. 자, 5107님, 회사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근무를 계속할 때 과연 그분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이런 의견 제시하셨고요. 1352님, 퇴직하고 택시기사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을 때 편안하면서도 날카롭고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늘 건강하세요. 이게 참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아침에 힘들지만 매일 힘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